네, 50분 긴 시간이었는데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여기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의자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150분 정도 꾸준히 제가 옆집 앉으면 될까요? 괜찮은가요? 네. 진행자고 해야 되니 제가 좀 더 교수님 쪽에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교수님이라고 소개드렸었는데 교수이자 작가입니다라고 하셨고 오늘은 또 저자와의 북콘서트니까 제가 작가님이라고 진행자한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지금 받았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여 분 정도가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관계상 몇 가지를 추려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처음에 솔직히 작가님을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이제 50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에게 되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지만 아직 답을 주신 건 아니어서 제가 여러분의 마음이 빙이 돼서 질문을 좀 드리는 저에게 강의 동안 계속 여러 질문을 생각할 거리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렇게 공감했던 건 어쨌든 이쪽 끝도 아닌 어떤 사이인 것 같은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대 0으로 명확하게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지만 한 90대 10, 80대 20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51대 49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여러 사람들이 뭔가 그래 이런 것 같으면서도 저런 것 같으면서도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머물르게 되는 어떻게 작가님의 의도대로 된 건가요? 그 사이에 머무르면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 예, 지금까지는 제가 책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네. 최근 특히 이제 1년 동안 있었던 주요 사건에 대해서 네.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초점이었기 때문에 아마 약간 회색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조금 더 제가 제 스탠스를 좀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질문들에서. 네, 사전 질문으로 주신 질문들 중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이 이름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2008년 겨울에 이 사건이 뉴스에 딱 떴을 때 제가 너무 충격과 공포심에 이제 사로잡히고 너무 이게 분노해서 그때 당시 일하던 사무실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막 엉엉 울었던 피해자의 고통이 막 저에게 전이 되면서 그래서 이 가해자의 이름을 이제 듣는 것만으로도 내 입으로 이제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데 딱 첫 번째 질문이 조두순 출소와 같은 경우 아까 강의 이제 앞단에도 사례를 많이 들으셨는데 조두순 출소와 같은 경우 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출소 이후에 안산 시민들의 인권이나 피해자와 안산 시민들의 인권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요? 이게 좀 피해자 인권과 안산 시민들의 인권은 조금 다른 면일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럼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 저희가 인권 얘기하고 인권 교육이나 이렇게 인권 강의 얘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죠.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지요. 네, 작가님 강의대로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약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었고요. 네. 정말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거기에 저도 분개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조두순이 출소돼서 나왔을 때 많은 유튜버들이 조두순을 마치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 놀잇감 같은 것으로 다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쟁이 있을 거예요. 형량을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법원에서
그런 형량은 바꿔 나가야 되겠죠. 양형 기준에 문무기에 대해서는 맞춰서 양형 기준을 바꿔 나가야 될 것이지만 지금 기준에 따라서 어떤 그 죄값을 치르고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그 법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놀잇감 같이 그렇게 그 보도하면서 구독자를 놀리기에 혈안이 되는 그런 일부 유튜버를 보면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이게 맞나?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그 예멘 난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멘 난민들이 이제 한 561명이었나요? 그때 이제 제주도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제주도로 왔던 이유는 이제 그 비자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죠. 국민적 저항이 굉장히 컸죠. 근데 어떤 분들이 특히 많이 반대한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셨어요? 주부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이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악영향을 끼칠 것 같다? 네. 그런 거였나요? 네, 아이를 키우는 그 주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프레임이 됐냐면 이 건장하고 젊은 남자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애도 없어요. 부인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제주도에 우리나라에 난민이라고 들어왔을까? 그래서 난민 지위 신청을 그 사람들이 왜 할까? 난민 지위라는 게 뭐야? 그 지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받으려고 우리가 난민 지위 만들었어? 인도주의라고 하는 게 뭐야? 인권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국민들이 경로하면서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국제인권이라고 하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손 들으려고 해서 어떻게 물어봤어요. 생각하는지. 80%가 반대입니다. 근데 딱 봐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멘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여성이랑 결혼했다가 여성을 버리고 이런 어떤 소문들이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올바른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편견이었죠. 근데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호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좀 보고 싶어요. 물론 조두순이랑 예멘 난민이랑 같은 선상이라 볼 수 없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의 어떤 근본 뿌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나라에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엄격해요. 범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인권은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인권은 국민들의 생각과 여론과 공리주의적인 어떤 원칙만 가지고는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범죄자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느냐, 범죄 피의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얼마나 보장하느냐를 인권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로 삼아왔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조두순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있죠. 뭐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외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술을 못 마시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또 보호 감찰을 해야 된다거나 보호 수용을 해야 된다거나 유튜버들이 그렇게 놀이개로 그 사람을 취급하는 것을 허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들도 또 이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솔직히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강의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예시를 조금 들으셨는데요. 그 제가 지금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질문은 저는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고 지금 작가님은 약간 마이크가 떨어져 있어서 조금 오디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바로바로 이제 알려주시면 너무 사회자 목소리가 큽니다라든지 아니면 작가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려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바로바로 현장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그 작년 가을 10월이었죠. 전주교도소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위한 노래방과 게임 시설을 이제 설치를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설치했는데 죄수도 인권이 있느냐와 이제 인권이 있다와 아니다 너무 과도한 배려다라고 찬반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범죄자를 위한 적절한 인권 보호로 봐야 할까요?라고 질문 주셨네요. 전주 교도소였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전주 교도소에서 그 휴식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일종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 이제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서 수용자들이 이제 재소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이런 개념으로 한 건데요. 저는 사실은 좀 그 기본적인 원칙은 기본적인 접근법은 교화라고 하는 원칙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 범죄자들이 수용시설에 가서 교화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나와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다시 수용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도 좋아요. 그 방법이 하나고.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 네. 합리성은 그겁니다. 네. 그 배경은 그건데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노래방 시설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교화시킬 수 있나? 교화가 필요는 하나? 이제 네. 네. 노래방이 없다고 그분들을 교화를 못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국민 청원 게시판에 그걸 올렸잖아요. 네. 올려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논리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논리인데 범죄자가 이 수용시설에 가서 감옥에 가서 감옥이라고 하는 게 정말 끔찍한 곳이고 내가 정말 다시 돌아오면 안 될 곳이라고 하는 인식을 줘야만 죄를 안 저지를 것 같아요. 재범을 안 저지른다. 이 논리입니다. 이게 네. 상당히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논리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게 또 있냐면 다른 나라 예를 제가 들려고 하는데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네. 몇 년 전에 한 우리나라 돈은 한 1,200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아주 멋있는 그 수용 시설을 지었어요. 네. 저기 감옥을 지은 건데 그래서 이제 호화 호텔 수용소라고 하는 그런 그 별칭까지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수용자들이 교화를 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정말 교화를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준비가 됐을 때 그런 상황을 갖추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의 재범률이 선진국에 대해서 제일 낮습니다. 한 20몇 프로쯤 됩니다. 선진국은 한 60%, 50%쯤 되거든요. 재범률이. 노르웨이는 20%고요. 심지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부가 악당이에요. 네. 부부가 같이 범죄자예요. 그래서 같이 감옥에 갔어요. 근데 애가 있어. 네. 그럼 둘 다 감옥 갔으면 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특정 정치인,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는데 두 분이 남편, 아내가 같이 감옥에 갔을 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이 또 애들이 있고 하니까 키워야 되니까 그 논리에 그래서 어떻게 스페인에서 어떻게 했냐면 두 명이 같이 방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이도 애도 키울 수 있게 했어요. 그 방에서. 영화에서 한국 사례도 영화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아이를 그래서 이제 같이 키우는 그런 셈인데 저희도 왜 서울구치소가 네. 얼마 전에 뭐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용자가 A4에다가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방충망 뜯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방충망 뜯는 거를 또 불법이다 이래가지고 또 징계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서울구치소라고 하는 게 되게 멋있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이 네. 지어놨어요. 뭐 지나가다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운전하면서 가시다 보면. 그러면 그걸 지어야 돼? 그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끔찍한 경험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렇게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를 해봤을 때 어쨌든 간에 시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교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범 방지에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들을 그 구치소가 끔찍한 곳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제인권이라든가 국제사회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다. 교화를 해야 된다. 그럼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노래방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아니다라는 의견이셨네요. 인권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OX로 닦을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어쨌든 노래방은 아니다. 답해주셨고 그 말씀해주신 선례 중에 제가 이제 국내에서 정확히 딱 어느 교도소인지 이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국에서도 그 수용자 자녀들의 인권 권리를 위해서 그 접견실을 이게 아동 친화형으로 이제 만든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제가 그런 사례는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인권, 인권의 이제 뭐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질문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인권 혹은 인권 침해 계층은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노동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권, 네. 노동권. 최근에 아시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가 됐죠. 아주 아쉽게 통과가 됐죠. 그렇죠. 만신창이가 돼서 통과가 네. 됐다. 이 정의당 존경하는 장혜원 의원께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유예 기간을 둔 거예요.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소규모 사업장이에요. 사실 거기서 대부분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3년의 유예를 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김용길 어머님도 그렇고 장혜원 의원도 그렇고 많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1년에 그 산업재해로 죽는 사망자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합니다. 네, 이게 엄청난 숫자네요. 근데 많이 줄긴 줄었어요. 한 5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 1,400, 1,500에 접근했었는데 1,0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니 뭐 노사협의회니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권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좀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OECD 꼴등이에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꼴등. 제가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불명예 기록 중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인 빈곤율 압도적인 1등입니다. OECD 전체에서. 그것도 이제 1등이 완전히 금메달. 네. 두 번째가 이 산업재해, 특히 사망자이기 때문에 이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들의 생명권 문제다. 그리고 사실 뭐 요즘 노조에 대해서도 대기업들도 전형적인 모습을 입장을 좀 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론 뭐 노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노조를 인정해주고 노동자나 그 대표를 파트너로 인정해야 된다고 인식이 커졌는데 근데 여전히 이 산업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명권이라는 차원에서 노동권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 보면 또 우리 배달 노동자들, 네, 맞아요. 택배 노동자들 이게 또 분류 작업하면서 이 과로와서 또 사망하시고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분류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이게. 그걸 10시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을 나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전 내내 하고 뭐 점심 때쯤 뭐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배송이 굉장히 힘든가 봐요. 한번 쫙 컨베이어 벨트가 돌면 그 속간해야 되는데 못하면 다시 앞으로 가고 또 돌고 또 나와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점심 때쯤 다 돼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 과로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희는 사실 이것도 진짜 이기적인 일거예요. 저희 얼마나 배달 많이 해요. 네, 그쵸? 진짜 네 코로나 시대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배달 노동자는 무조건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분들의 어떤 노동권이나 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게 또 사실이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별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또 주문을 안 하면 이분들도 생존권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해결책은 또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저는 노동권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또 반성하면서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도 반성하면서 그래서 또 이런 제도들이 그 노동자에게 더 이제 잘 맞게 이제 제정되고 되면서 또 소비자의 또 이런 죄책감도 약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네, 저 그러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자를 앞두고 이제
이렇게 투쟁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데 제가 그래서 이 연결 질문으로 그 다음 질문을 지금 준비하셨겠지만 다른 질문을 지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인권은 지금 노동권, 생명권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권이 이제 여러 인권이 있는데 뭐 아까 이제 분류, 자유, 사회, 평등, 법과제도도 있고 또는 이제 의제나 주제별, 주체별 그 인권이 다양한데 그리고 인권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어떤 인권을 더 고려해야 할까요라는 사전 질문이에요. 네. 사전 질문 6번인데 제가 이제 3번 질문과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연동해서 드리는데 어떤 인권을 더 고려해야 할까요? 인권의 충돌이 있을 때 인권 간에. 네.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많은데 김지혜 교수님의 이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 보면 거기서는 저희가 의도하지 않게 타인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쓰는 표현들, 여자친구는 잘해, 남자친구는 깨끗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오면은 남자친구 깨끗한데? 그때는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죠. 칭찬인 줄 알았으나 이제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그렇죠. 제가 일단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더럽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니까. 여성들은 생각보다 잘하네. 운동할 때, 뭐 PT 같은 거 할 때 여성들이 굉장히 잘하는.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여자분 치고는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자분 치고는 잘하는 거예요. 네. 여성들은 운동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저보다 튼튼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주위에 보면. 그건 이제 성별의 차이가 아닌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은연중에 차별을 하고 뭔가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행동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 얘기를 사실은 뭐 많이 안 했어요. 학자들은 많이 안 했고 활동가들도 많이 안 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확진자 동선 공개 문제거든요. 맞아요. K방역에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무엇이 뭐가 그러면 어떤 권리가 부딪힙니까? 사회자님. 저는 이제 그쭉 K방역 우리 되게 잘하고 있다 했을 때 이제 개인정보 보호의 권리와 알 권리 그렇죠. 두 가지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예시로 드신 뭐 제이 씨라고 했지만 30몇 세의 여성이고 반배동에서 저희 동네는 알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근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나 싶다가도 또 막상 우리 동네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뭔가 나와 우리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는 정확한 확진자 동선을 알아야 내가 거기에 피해갈 텐데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겹쳐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표적인 경우죠.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될 굉장히 인권의 중요한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범죄 피의자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포토라인이 있었잖아요. 포토라인 서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기자들이 질문을 그랬었죠. 네. 근데 그게 다 없어졌잖아요. 네. 이게 뭐 정치인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이 어쨌든 범죄 피의자가 누군지, 얼굴을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특히 이제 흉악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지금 얼굴 공개합니다. 네. 그 위원회가 있어 판정을 내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국민의 맞습니다. N번방 사건의 이제 피의자 같은 범죄자 같은 경우에 얼굴 공개한 것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권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알 권리라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피의자의 어떤 권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충하기 때문에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블라인드 채용과 이제 지역 인재 선발 일종의 이제 쿼타를 주는 건데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이제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몇 년 전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했냐면 45%는 지역 인재를 뽑고 35%는 여성을 뽑고 일종의 쿼타를 준 거예요. 그렇죠. 쿼타를 줘서 뽑은 거예요. 일정의 어떤 동등하게 숫자를 맞출 때까지는 이제 쿼터제를 준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취약한 계층이니까. 네. 그 지역에 있는 지역대학, 지방대학에 있는 그 졸업생들, 그 다음에 여성들,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안 되니까
일종의 혜택을 준 거죠. 영어로 하면 일종의 그 affirmative action 같은 거예요. affirmative action. 국제청년센터에서 굉장히 발음을 신경 쓰시는 걸 제가 처음 강의 때부터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죠.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 졸업생들, 이 친구들은 사실은 이 공기업 들어가는 게 꿈이거든요. 그렇죠. 뭐 인국공도 사실은 마찬가지 얘기하는데 꿈이에요. 근데 내가 기본적으로 45% 지역 인재를 선발한다, 여성을 선발한다. 그러면 20대 남성들은 자기들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얘기해 보면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또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임금 수준이라든가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의 똑같아요. 20대 남성이랑 20대 여성. 그러면 차이가 언제 발생하냐? 30대부터 발생해요. 이제 N곡선을 그린 것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결혼, 출산, 이런 정도고?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사회에 진출을 안 한 사람들이니까. 사회에 진출하면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청년 세대일 때는 그 성별에 관계없이 20대, 연령으로서 20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20대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관점으로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통계로 보면은 구조적으로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20대 남성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특권층이 아닌데 특히 미투 운동할 때 우리를 뭔가 특권층이자 남성의 일원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보는 그 시선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근데 했을까? 어떤 인권을 또 네. 고려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 얘기죠. 죄송해요. 이력서로 빠지고 있어요. 밑으로 빠져가지고. 저도 교수도 이런 실수도 합니다. 인권이 그만큼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지역 할당제 같은 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대 청년들은 철학이 뭐냐면 네. 세 글자예요. 뭔지 아십니까? 20대 청년들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세 글자. 뭐 포기했다 그 말씀이시죠? 노오력. 노오력.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인 건가요? 아니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스펙 쌓으려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스펙을 쌓으려고 그렇게 한 거고 시험 점수 잘 받으려고 하고 또 어디 경진대회도 나가서 상직하고 뭐 인턴도 하고 그래서 스펙을 쫙 쌓은 거예요. 그건 자기의 노력이거든요. 네. 내 스펙 이건 나의 노력의 결정체인 것이고 나의 인성이라던가 나의 실력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인재 채용이라던가 블라인드 채용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를 쓸 수가 없어요. 이력서에. 그리고 내가 학점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학점을 뭐 4.0을 받았는데 내가 학점이 얼마인지를 쓸 수가 없어요. 예외는 있어요. 그 직무랑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직무에 연관성이 없는 교양 수업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에서 이 국제인권 교양 수업에서 A 플러스를 줘도 그 친구는 이력서에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기본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죠. 그럴 때 이 질문은 어떤 인권을 더 고려해야 할까요라는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 선발 시스템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입장이 있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이제 아까 물론 이제 노동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다 생명과 바로 직관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의견을 밝혀주셨지만 이제 여러 인권사의 충돌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더 우선순위다라고 뭔가 명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칼로 문자를 드시기는 어렵고 다만 지금 있는 제도들 중에 몇 가지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인권은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뭐 우파 좌파 이게 아니거든요. 뭐 막시스트적 관점으로 유물론으로 쫙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물론으로 보면은 세상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뭐 복잡한 게 필요 없어요. 금방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게 인권은 그게 그렇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이 공간의 대관 시간이 저녁 9시까지 있고 이제 여러분도 오늘 저녁 마무리하실 때도 준비되고 퇴근하시고 다 하셔야 되지만 사실 2시간으로 얘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2박 3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제 핸드폰에 그 질문이 올라오고 있고 제가 이제 마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전 질문 저희가 받은 것들도 나누지만 이제 현장에서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서 현장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앞에 노동권을 이제 말씀을 하셔서 마치 생각이 나셨다고 합니다. 노동권 말씀하셔서 생각난 질문인데 앞으로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 작가님 책 마지막에도 AI에 대한 이제 기록을 조금 인권의 미래 부분에서 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I나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역시나 어려운데 제가 캐릭터가 양날의 검 캐릭터인가요? 여튼 양날의 검인데 네. 한쪽으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제가 책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존경하는 제 후배인 김상배 교수, MIT 유명한 로봇공학자인데 저랑 같이 밥도 먹고 테니스도 치고 그랬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한 10년쯤 지나니까 세계적인 공학자가 돼 있고 저는 아주 열심히 인권을 가르치는 자랑스러운 네, 아주 훌륭하신 인권학자이자 교수가 작가님이셨죠. 되었는데 저도 연구비를 뭐 나름대로 따오는 건데 그런 수준이지만 이 김상배 교수는 연구를 한 1,000억대로 따와요. 저는 뭐 몇 억은 따오지만 1,000억을 따와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긴 한데 여튼 김상배 교수가 만든 로봇이 치타3라고 하는 로봇이에요. 사적 보행 로봇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시각 센서에 의존하지 않고 촉각 센서에만 의존해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에요. 한 30km까지 아마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냐? 사람들이 가서 노동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낸다는 거죠. 김용균 씨가 왜 사망했습니까? 혼자 일해서 대체할 인력이 없이 혼자 일했었던 거죠. 예, 태안 그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그걸 가서 들은 거 아니에요. 혼자서 같은 파트너도 없이 막 되게 어둡고 거기 가서 그 벨트랑 롤러 사이에 껴서 사망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열악한 작업 공간에 치타3를 보낼 수 있다면 가서 그 화학 공장 가서 파이프라인 점검하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사람이 직접 듣는 게 아니고 롤러나 그 컨베이어 벨트 고장 난 거를 사람이 직접 듣는 게 아니고 치타3가 들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망 사고 1,000건을 한 100명을 줄일 수도 있죠. 잘만 도입이 되면 기술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그 이루다도 마찬가지예요. 이루다도 잘만 되면 외로운 청춘들, 영혼들 이루다한테 위로받을 수 있죠. 실제로 그렇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주인가 3주 만에 80만 명이 그 가입한 거 아니에요. 그 대화를 한 건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에선 일자리를 앗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점점 더 자동화 시스템 되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남산 1호 터널 지나갈 때 항상 거쳐가는 게 뭡니까? 요금 내는 곳? 그렇죠. 네.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지금 자동화 시스템 됐나요? 자동화 시스템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 다시 질문이 저에게 오네요. 네.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1세기에 AI 강국이 당연히 되죠. 할 수는 있으나 하면 안 될 것 같은. 화면 인식해가지고 비전 써가지고 번호판 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바로 결제하도록 하던가 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주로 여성분, 즉 남성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로 여성분들이고 조금 한 30대, 40대, 50대 때로는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이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공사가. 그렇게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을 해고하려고 했었죠. 근데 안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양날의 검입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사회자인 게 굉장히 아쉬운 게 저도 질문에 꼬리를 물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사회자의 본분대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그거는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시간을 갖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당장 우리가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들을 해고한다? 그거는 인간 존엄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공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네,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내주신 현장 질문 중에서도요, 반려동물, 그러니까 로봇 얘기 나오면서 함께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 반려동물과 로봇에도 권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좀 AI 얘기에서 좀 연동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반려견 문제, 동물권 문제는 그렇죠. 제가 요즘 공부 중입니다. 조금 예. 제가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좀 말씀드리면 좋겠고, 네. 다만 로봇의 권리, 네. 로봇의 권리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루다에 대해서 생각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최근에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루다를 의인화했잖아요. 과거의 로봇은 뭐냐면 시리라던가 이런 음성 비서 있잖아요. 네. 음성 비서 같은 경우에 오히려 훨씬 더 은밀하고 온갖 얘기를 다 아마 들었고 아마 데이터를 받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쟁점화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음성 비서는 의인화가 안 돼 있어요. 페르소나가 없어요. 네. 근데 이루다는 페르소나가 있잖아요. 20세 여대생이잖아요. 설정을 했죠. 네. 인간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 3주 안에 80만 명이 가입해서 대화를 한 거예요. 성희롱도 하고 뭐 다 한 거예요. 그건 정말 나쁜 짓이지만 어쨌든 인간이라고 그 느낌을 가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비슷하게 답변을 했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이루다가 내뱉은 말들이 소설로 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혹시나 몰라 연예과에 깔으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남긴 대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의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나눈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는데 거기서 뭐 우리는 인권을 존중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인권을 지킬 수 있을까? 뭐 그런 얘기 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인권 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단 페르소나를 부여하고 우리 어떤 친밀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인간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고 인간의 불완전한 측면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희가 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 나쁜 사람이 지탄을 받죠. 지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떠나간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편견이나 편향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루다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광훈 목사 보세요. 저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공산주의자라고 했어요. 네. 근데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무죄 판결 내렸잖아요. 네. 그 무죄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니 뭐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유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그렇죠. 뭐 모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간이 표현하는 것은 자유롭게 발화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인권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뭐 최근에 혐오하는 발언들을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진행이 됐는데 혐오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공간의 특정한 조건에서는 약간 좀 그렇게 인간적이지 않고 뭔가 조금 거친 말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재갈을 물려버리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지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더 토론할 거리가 되게 많아지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주신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럼 사전 질문으로 다시 넘어갔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생하게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바로 우리 옆에서 또 이제 어제 그제 뭐 뉴스에서 본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 사례 사전 질문 4번 질문인데요. 네.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인권 사례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나요? 그게 결국 저는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전환, AI의 등장,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뭐 최근에 여러 학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AI의 편향성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루다를 통해서 일정 정도는 저희가 보게 확인을 한 거죠. 된 네네. 것이고, 그래서 패러다임의 이제 전환이 생긴 건데, 그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젠더 격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네. 우리가 막지 않는 이상. 자, 제가 일하는 대학이 성균관대학교인데 저희는 캠퍼스가 2개입니다. 대학로에 있고. 예, 대학로에 있는 인문사회과학 캠퍼스가 있고 네. 수원에 있는 자연과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병원도 있지만, 네. 근데 인문사회과학 캠퍼스를 가면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학생들은 상당한 수가 여학생이에요. 특히나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한 8, 90%가 여성이에요. 또 중국 유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무슨 먹을 거 간식을 주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도 학생회가 주면 줄 서서 그걸 받아가요. 저도 가끔은 받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딱 봐도 누가 봐도 교수니까. 누가 봐도 교수니까. 근데 한 5년 전만 해도 대학원생 혹시 뭐 이렇게. 어쨌든 근데 중국 학생들 쫙 서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중국 학생들 서 있는 줄은 거의 대부분 여성이에요. 그만큼 여성들이 많다는 얘기고, 인문사회과 캠퍼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공식 통계는 한 57%쯤 돼요. 60%가 좀 안 돼요, 학생들이. 나머지가 남학생이고. 근데 저희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특히 대학원생들도 있으니까 여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자연과학 캠퍼스로 가면 다 남자예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애들이 다 검정 티셔츠, 검정 청바지, 라운드 티 이런 거 입고 다녀요. 다들 자기들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여학생들조차도 그러한 어떤 옷 스타일, 이런 것들을 따라하더라고요. 남성적인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었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이공계가 졸업하고 AI를 할 줄 알고 기술을 할 줄 알면 좋은 직장으로 굉장히 많이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취업의 질도 좋아요. 다 대기업으로 가요.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석사학위 받고 인공지능 하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아야 돼요. 박사학위 받으면 1억은 넘게 받아요. 인문사회과학은 어떻습니까? 일단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송회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 학생들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이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노동시장의 구조랑 겹치면서 여학생들이 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문과에 있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다룰 수 있느냐, 기술을 다룰 수 있으면 그게 남성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여학생들은 인문사회 쪽으로 전공을 선택을 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공계 학생들만큼 성공하지 못한다. 그게 현실입니다. 재미있는 통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최근에 사회학자들 연구한 게 뭐냐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호감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랬는데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성의 수학과 과학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요? 네. 반대일 것 같죠. 반대가 돼야 되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GD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성이 과학과 수학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다. 개도국에 비해서. 그거는 뭐냐면 여성들이 과학을 하지 않더라도 수학을 하지 않더라도 AI를 하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젠더 문제가 이 IT 기술과 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학에 계시니까 이제 대학을 사례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더 이제 한 단계 앞서 나가면은 그렇게 대학의 전공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그 앞단의 이제 초중고 과정에서 또 이렇게 약간 성별적으로 나눠져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주로 이제 예체능이나 인문학 쪽으로 뭐 교과 편성이 된다든지 뭔가 그런 앞부분의 것들이 또 있는 것 같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네. 저기 문과랑 이과랑 통합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2022년도부터 문이과 통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 바라기는 문이과 통합 교육을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대학교에 와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격차를 줄여가기를 저는 바래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네. 굉장히 또 이게 추임새를 잘 내시니까 재밌게 흘러가는 것 네, 같습니다. 노력. 네. 지금 8시 38분 시간 지나고 있고요. 저희가 8시 50분 정도까지 질의응답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주신 질문 중에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인권 사례로 이제 디지털 인권과 그리고 젠더와 4차 산업 연결해 주셔서 바로 질문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집중해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차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함께 인식을 개선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성차별에 대해 남성들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까요? 이게 저희가 받은 그 사전 질문 중에 역차별 이런 이제 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젠더 이슈가 조금 그렇게 되지 않은 이제 그 예시로 나올 것 같았는데 성차별을 위해서 이 질문의 함의는 뭔지 알 것 같긴 한데 사실 성별에 상관없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현상에서는 남성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이제 뭐가 있겠느냐라는 질문 주시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학자가 그 시슬리아 리츠웨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유학할 때 제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사회심리학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요즘은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에. 근데 유명한 교수님 계시는데 네. 이분이 젠더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은 졸업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졸업한 다음에 그분 저희 소속 학과의 교수님 글을 많이 읽게 됐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이제 다시 영어로 하면 그 스테이터스 컨스트럭션 티오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지위 형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사람과 사람이 일단은 맞닥뜨리면은 그 사람을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타이핑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장착돼 있는 거. 네, 딱 보면 그 사람 어떤 박스에 집어넣는 네. 거예요. 박스에 집어넣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별, 나이. 성별, 두 번째 나이, 세 번째 인종. 근데 우리는 별로 해당 사항이 좀 상대적으로 적죠. 네. 상대적으로 적죠. 없는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 한국인들이 많으니까. 근데 보통 외국에서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서 그걸 프라임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그 프라임 프레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집어넣는데 그 박스에 집어넣는 행동이 어떨 때 더 극대화되느냐? 구성원들 중에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 구성원들 중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여성 박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명과학을 다루는 연구소라던가 그런 기관에서는 성 불평등이 상대로 적습니다. 생명과학. 네. 근데 반면에 IT 분야는 굉장히 격차가 커요. 불평등이 커요. 네. 그 이유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 조직은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렇죠. 아니, 보세요. 명문대 경제학과 교수들 보시면 저희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총장님 죄송합니다. 대단하죠. 네, 한 35명 되는 경제학과 교수 중에 여성 교수가 지금 2분. 그렇죠. 5명 미만일 것 같았어요. 네.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 났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가 여성 교수를 뽑아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역사상 첫 번째 여성 교수다. 네. 그 기억하시죠? 여전히 최초인 것이 굉장히 많죠. 네. AI도 마찬가지예요. AI 교수를 보면 여성 교수를 찾기 진짜 힘들어요. 한 몇십 명 되는데 여성 한 명, 두 명 좋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아요. 사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많고 그리고 일베랑 워마드의 젠더 갈등 전쟁으로 비하가 됐잖아요. 그걸 저도 해설자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 근데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남성들이 여성 혐오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건 맞는 말, 팩트예요. 네. 일베가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워마드가 미러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첫 번째 혐오를 시작한 게 남성의 일부 집단이었고 일부의 어떤 문제적인 집단이었고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임금 통계라든가 뭐 직종 간 분리 이런 직업 노동시장을 봤을 때는 분명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남성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30대로 가면서 커져요. 점점 더. 40대에서 제일 커집니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역시자지 네. 제가 역지사지. 한국말이 꼴보니 영어는 좀 잘했는데 역지사지 네.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고 반면에 제가 이제 수업하고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특히 남학생들한테 듣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특권층이 아니다. 우리 진짜 힘들다. 그리고 되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 수업이나 특히 다른 교수님들한테 들어봐도 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A+를 쓰여가는 친구들이 다 여학생들이에요. 그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경쟁하면서 굉장히 많이 치였더라고요. 비단 대학에서뿐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감정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약간 뭔가 약간 경쟁에서 우리가 밀린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 불편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녀가 만나서 특히 청춘들이 만나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이 되셨나요? 네. 가장 성숙하게는 이제 역지사지를 넘어서 이제 공공성, 이제 이렇게 인권적 측면으로 입장받고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그런 평등 그런 것도 이제 기본이 되어야 이제 되겠지요. 근데 이제 지금은 1단계로서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과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역지사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련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약간의 조금 전환해서 사전 질문 7번이었는데요. 정확한 이슈를 딱 문의해 주셨네요. 북한 인권 문제. 너무 중요한데 북한 인권 문제도 보편적인 인권으로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으시대요. 그러면서 뒤에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느낌표. 이렇게 주셨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서 북한 주민도 한국인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그래서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약간 문제가 있는 제도인데 난민으로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하여튼 그 헌법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뭐 3대에 걸쳐서 그 처벌받는다잖아요. 뭐 탈북을 하다 잡혔다거나 사상범으로 잡혔다거나 그러면 3대가 처벌돼가지고 노동교화소를 가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이런 건 저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여러 가지 생존권 아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사실은 조그만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 것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네. 근데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저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 시정 기구를 맡게 될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차별 시정 권고를 해야 되고요. 또 명령까지 때에 따라서는 어떤 그 법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권한을 가진 기구인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느 순간부터 북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네,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이제 인권 연구하는 굉장히 많은 학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정말 공개하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작년 가을이었던가요? 왜 동해상에서 북한 납포된 그 어선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론에 보도된 것은 뭐 10몇 명을 살해한 사람이나 2명의 어부가 북한 어부가 근데 10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 살인 피해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남한으로 귀순하겠다고 귀순 의사를 밝혔어요. 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북한으로 소환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헌법학자들, 법학자들, 또 사회과학자들, 많은 분들이 얘기를, 거의 대부분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헌법을 위배합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조두순이나 정인 양부모 같은 경우도 현장 검증해야 되고 3번 뭐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변호사 조력법도 인정하지 않고 그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돌려보낸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고 우리 국내에서 비판을 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는 북한 전단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단을 보내서 이제 자유세계는 이런 것이고, 좀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이제 우리 국가에서 막았지 않습니까? 법을 통과시켜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의 침묵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 차별시정 기구가 되어 기관이면 보편적인 인권을 중시할 기관이라고 하면 편식하면 안 됩니다. 진짜 편식하면 안 되고요. 인권이라고 하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의 필라를 다 가진 것이고 어떤 인권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인권을 보는 사람들이 정치화되면 안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젠더도 중요하고 노동권도 중요하고 기술과 인권 중요하고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감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구정우 작가님과 함께 무언가 액션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도와주세요에 답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속도를 내서 지금 49분이지만 중요한 질문 한 2-3가지 정도 저희가 마무리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속도를 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권은 정치화돼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마침 주신 질문 그리고 사실 저에게도 되게 고민이에요. 인권을 좌파적인 단어라고 하면서 정치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부모님 특히 질문 주신 분은 아버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부모님, 어르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생각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인권이라고 하면 이제 그쵸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사약을 전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서 야 너 절대로 사약하지 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좌파들이 하는 거잖아. 네. 이런 시각들이 많이 갖고 있고 사약한다고 그러면 뭐 사약이 뭐야? 그럼 다 운동하는 애들 아니야? 그거 왜 해? 너 하지 마 절대로. 부모님들의 영향들을 많이 받잖아요. 최근 청년들이 보면. 그쵸. 청년들이.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인권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편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저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권위주의 사회를 통과하면서 민주화를 하면서 인권을 주장했던 많은 분들이 좀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 진보적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연구자들이나 활동가들 보면 진보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또 인권을 연구하고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념하고는 상관없이 아주 스마트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국제법 하시는 분들. 또 제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작가님 포함? 저는 저를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부모님한테 인권하는 부정교수라는 사람도 있다. 네. 전 뭐 편향된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편향되지 않고 또 인권을 연구하고 이제 옹호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인권을 연구하고 활동하신 많은 분들이 이념을 넘어서 보편주의나 인간 정성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좋은 분들이 많다. 그 중에 구정우 교수님도 계시다. 이렇게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세요. 네. 다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사전 질문 주신 게 제가 너무 공감되면서 했는데 친한 친구가 차별적인 발언, 혐오 표현을 발화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 발언은 혐오 표현이야 라고 되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카카오톡이나 SNS로 가끔씩 그런 걸 받을 때 이렇게 막상 생각하면서도 또 이렇게 친한 친구라든지 관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잘 설명해 줘야 될지 해볼 때가 있어요. 제 생각에 김지혜 교수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선물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구정우 작가님의 인권과 차별주의 대사를 같이. 아이고 또 제 마음을 읽어서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오늘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까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칠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요. 또 너무 주눅 드실 필요도 없고요. 자연스럽게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을 자신감을 소개해 가지시고 주시면, 네. 또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김재 교수님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을 차별주의자라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네. 메타포를 쓰는 것이지. 그리고 다들 선량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한테 한 번만 깨달음을 주면 아는 기회를 제공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또 너무 강하게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반성해 이제 하는 게 우리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빠 왜 그래? 그러면 용돈 안 주세요. 그거 사가지고 저기 선량한 차별주의자 선물해야죠. 인권적 건강한 전략, 접근 전략이 필요하네요. 네. 네. 어느덧 시간이 8시 53분이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 질문을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이 질문이 이제 그냥 사라지는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사회자의 권한으로 이 질문을 국제청년센터 주최 측에서 이메일로 교수님께 전달드리면 뭔가 텍스트로 이렇게 회신을 받고 그거를 국제청년센터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후기처럼 올리는 거 어떨까요? 얼마든지 그렇죠. 교수님이 작가님께서 주신 이 질문을 저희가 다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답변 받아서 다시 공유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감수성 얘기하셨어요. 인권 감수성이란 이제 인권이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인권의 원리로 나의 행동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결코 어렵지 않은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생각에 아하 하는 순간들이 생기고 여러 감정들도 소용돌이가 치고 있고 정리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또 가장 중요한 건 행동이고 실천이겠죠 일상에서. 마지막 질문이 어떤 행동들이 인권과 차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예, 저는 인권을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네. 조금 유식한 언어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혀가 꼬였었던 역지사지. 역지사지, 예. 공감과 역지사지. 결국 같은 얘기죠. 입장을 네. 바꿔서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니까 공감이라는 말이 뭐 인권, 국제인권 규범이나 국제인권법에 나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긴 한데 그 가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상대를 단죄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몰아가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사례를 오늘 장애인 얘기는 별로 못했지만 저는 강서구 질문을 서진학교, 들어왔는데 제가 못 드렸어요. 네. 강서구 서진학교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강서구 서진학교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무릎 꿇고 예, 집값 떨어진다, 네. 뭐 무슨 혐오 시설이다, 온갖 말들이 있었고 우리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하나 있는데 왜 또 해야 되느냐, 우리 한방병원 만들어야 된다, 온갖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네. 읍소를 하고 호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네.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해결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마음을 좀 바꿔서 시설을 수용을 했고, 그리고 또 서초동의 나래학교 같은 경우는 이 시설 용적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서 허용을 해줘서 2층 지을 거를 4층을 지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또 만들었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감한다고 그러면 그런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유연하게 허용을 해줘야 되고요. 거주민들은 역지사지하는 태도로 그런 게 닥쳤을 때 또 장애인들 시설을 또 이렇게 받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나의 사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같은 공감, 역지사지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개개인의 이제 공감과 역지사지 그리고 국가의 그 책임과 역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2시간을 마무리할 시간, 저희가 약속된 9시까지 3분이 남았는데요. 지금 한 150분 정도가 이제 꾸준히 이 얘기에 공감하고 경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최 측에서 저에게 요청한 아주 중요한 사항 2가지 함께 작가님 앞에 계신데 광고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 소식인데요. 오늘 북콘서트 함께 해주셨잖아요. 이 북콘서트 후기 그리고 작가님 책을 읽은 리뷰 또 인권과 관련된 그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수기나 또 인권 캠페인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 신청할 수 있는 URL은 국제청년센터 페이스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구정호 작가님의 사인이 담겨있는 책, 사인이 담겨있는 그냥 책은 우리가 서점에 가서 살 수 있지만 사인이 담겨있는 책은 이 이벤트를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에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은 서점에서 얼마든지 책을 적극적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 사인북과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이 첫 번째 국제청년센터 북콘이었는데 2차 북콘서트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교수님을 한 번 더 뵙고 싶긴 한데 제가 책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책 한 번 더 쓰면 그때 구정호 작가님 다시 뵙는 것으로 하고 그 2차 북콘서트를 계획하는데 함께 만나고 싶은 책이나 저자 추천을 또 온라인 국제청년센터 페이스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광고는요. 국제청년센터에서 서울, 부산, 인천, 숭실대 지부에서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 다양한 인권 캠페인을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 그런 청년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국제청년센터 페이스북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올려주셨는데 다 답변을 듣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교수님께 이메일로 그래서 이제 서신으로 해서 저희 청년센터 페이스북이나 홈페이지에서 그 답변들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함께해 주신 구정호 작가님,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활동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건강하고 안전한 날들 되세요. 감사합니다.